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제1장의 등기의 효력과 유효 요건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는데 1장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 등기의 효력. 자,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종국 등기의 효력과 가등기의 효력으로 나눠지는데 가등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등기 효력보다는 종국 등기의 효력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권리에는 이제 물권하고 이제 채권으로 나눠지면서 전 시간에도 이제 분류법 설명해드렸었죠. 점유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질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라든지 용익물권이라든지 저당권, 이들은 등기해야 무엇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첫 번째,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할 때 무엇이 발생한다?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 접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 역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채권에 보면 임차권하고 환매권이 있는데 임차 환매권은 등기가 무엇이다? 이것은 대항력이죠. 대항력권으로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에는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효력을 보게 되면 뭐를 기억하신다? 임차권하고 환매권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등기를 우리가 할 때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고 임의적 내용이 있죠. 자,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지료가 있단 말이에요. 지료의 경우에도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는 거고요. 지료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이런 것들 전부 다 대항 요건이에요. 그리고 특약사항들, 약정에 관한 것, 즉 공유물 불분한 어떠한 특약이라든지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이라든지 전세권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의 어떤 특약 이런 것들은 등기가 무엇이다? 대항 요건이더라 이겁니다. 신탁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물권 변동적 효력, 두 번째 무엇? 대항력. 두 가지 설명해 드렸고요. 자, 세 번째로는 형식적 확정력이 있는데 형식적 확정력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그래요? 후등기를 저지한다 해가지고 후등기 저지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형식적 확정력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까지 해야만 절차법상의 효력까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효력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실제법상의 어떤 권리가 소멸이 됐는데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를 무엇을 한다? 각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1번이라고 하는 전세권 등기가 존속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실제법상 효력은 소멸했지만 이거를 말소하지 않고 2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이러한 등기는 허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제법상의 효력은 소멸했지만 등기부상에서 말소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효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중의 지상권,
이중의 전세권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형식적 확정력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한다? 후등기를 저지할 수 있다고 해서 후등기 저지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점유적 효력. 취득시효기간 단축의 효력이죠. 자, 일반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20년이죠. 근데 등기부 시효 취득은 몇 년이다? 10년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점유적 효력이 되는 거고요. 취득시효기간을 단축한다 해가지고 취득시효기간 단축의 효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여섯 번째,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추정력.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권리 추정력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력은 결과적으로 권리의 등기에만 해당이 되는데 일단 이 추정력은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라든지 학설에 의존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추정력이 단독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추정력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는 뭐냐? 추정력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존재를 해야 돼요. 추정력은 먼저 등기가 있으면, 등기가 존재하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 권리 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추정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등기가 존재한다. 등기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다. 모두 다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종국등기와 가등기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제가 어떤 거 위주로 한다고 그랬어요? 종국등기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국등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디에는?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등기상에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등기가 존재하는 거죠. 가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등기를 해야 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정력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지문이 등장을 했다? 가등기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최종 지문에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그럼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추정력은 이렇게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돼요. 권리에만 인정이 되고 어디에는 인정이 안 되냐면은 사실의 등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등기라고 하냐면 표제부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는 거고요. 추정력은 어떠한 등기 원인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등기된 권리에도 다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원인에 보게 되면 등기 기록에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원인에 뭐라고 써 있다? 원인에 매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당연히 권리자 B는 적법한 어떠한 매매 원인,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절차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허가를 받았으니까 등기가 됐겠죠. 그렇죠?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만 등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 어떠한 등기 절차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어떠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 사람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허가서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자 명의의 등기,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사자 명의의 등기죠. 사자 명의의 등기라든지
허무인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이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이죠.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빅3가 있어요. 추정력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가등기하고 표제부하고 점유의 추정 이 세 가지가 빅3예요. 자, 보존 등기의 경우에서는요.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 보존 등기 그 자체로는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데 보존 등기의 경우는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정이 깨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깨집니다. 또한 건물을 신축한 자가 따로 존재하면 추정력 깨져요. 또한 과거에 사정받은 자가 따로 존재하게 되면 추정력은 어떻게 된다? 깨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 권리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을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A로부터 소유권을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B로 넘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 B는 당연히 A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더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소유자 A도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적법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겠죠. 이러한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뭐가 인정이 되냐면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요약집 76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순위 확정력. 추정력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순위 확정력이 나왔을 때는 어떠한 출제의 어떠한 난이도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주는 난이도를 조절하지 않고 충분히 기출문제를 공부했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게끔 출제가 된다라면 바로 순위 확정력이에요. 무작정 막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고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고 효력에 따른 분류, 기타로 쭉 제가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를 쭉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나요? 기입등기가 있었고요. 기입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그 다음에 회복등기. 여기서 하나 걸려드네요. 이 회복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회복하는 것을 회복등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좋다? 말소되기 전에 순위가 3번이면 회복도 그 순위 번호 3번을 그대로 회복하잖아요. 그쵸? 따라서 회복등기의 효력은 종전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종전순위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고, 자, 형식에 따라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됐죠. 하나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분이 됐습니다.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주등기라면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이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나타내고자 한다 그랬죠. 따라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할 것이고요. 그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할 것이고, 그럼 이렇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상호간의 순위는 먼저 한 게 우선이라고 그랬죠.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효력에 따른 분류에서 지금 우리가 효력에 따른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종국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에 기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본등기 할 수 있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는 가등기의 어떠한 순위 번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어떻게 돼요? 소급됩니다. 근데 순위는 소급되는데 무엇은?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본등기 시에 발생을 하는 거죠. 왜 순위는 가등기 당시에 순위번호를 사용하냐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순위번호 2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가등기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B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등기를 할 때는 한 칸을 더 만들죠. 만들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 때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가등기 때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소급이 되지만 물권 변동은 소급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 나머지 기타는 이제 쉬운 것들이죠. 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먼저 한 게 우선이에요. 먼저 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라는 거고요.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고 다른 구일 때는 접수번호고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구분 건물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읽지 마세요. 순위 확정역에서 구분 건물 나오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접수번호가 등장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항상 시험에 나올 때 접수번호가 뭐로 나올 거예요? 순위번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순위번호하고 이 접수번호가 서로 어떻게 다르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자, 가등기. 가등기의 효력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가등기더라 이겁니다. 나중에 가등기 할 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종국등기의 효력은 전체적으로 한 7개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권 변동적 효력부터 추정력까지, 물권 변동적 효력부터 지금 7번의 순위 확정력까지 7개로 볼 수 있는데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추정력이에요. 추정력은 이제 왜 잘 나오냐면 판례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종국등기와 가등기의 효력을 그냥 하나도 딱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7개의 어떠한 종국등기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등기는 종국등기의 효력을 가져가지 못해요. 물권 변동적 효력도 없고 추정력도 없고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고 대항력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가등기는 청구권을 무엇한다?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과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는 이 두 개의 효력만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등기의 효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자, 요약집 77페이지로 보시면 등기의 유효 요건 및 원칙의 완화를 볼 수 있는데 이 등기의 유효 요건 및 원칙의 완화 쪽에서는요. 일단 유효 요건은 두 개로 볼 수 있거든요. 형식적 유효 요건하고 실질적 유효 요건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만 보세요. 여기서는 실질적 유효 요건만 보자. 물론 시험에서는 얘가 더 잘 나와요. 형식적 유효 요건이 잘 나오는데 이 형식적 유효 요건은 제3장 등기 절차 총론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또 보실 부분이 있어요. 자, 유효 요건. 원칙의 완화에서는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주춤하지만 과거에 중과생략 등기가 시험에 많이 나왔죠. 중과생략 등기가 시험에 많이 출제됐었고요. 아울러서 같이 모두생략 등기, 그 다음에 무효 등기의 유용,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등기의 유효 요건에서 첫 번째 형식적 유효 요건이 있어요. 자, 여기서 형식적 유효 요건은 부동산 등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형식적 요건의 첫 번째는 법정 절차를 따르라 이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다? 법정 절차를 따르라 이겁니다. 그럼 법정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법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무엇하는 것이다? 기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하한다 그랬죠. 자, 기록을 하고 각하를 했는데 기록과 각하가 부당하다. 부당했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죠. 참고적으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법정 절차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접수는 절대적으로 무엇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접수 받은 다음에 뭐를 하면 돼요? 심사를 하면 돼요. 심사를 해가지고 기록할 수도 있고 각하를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만약에 등기관이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느냐? 등기법 제29조를 보게 되면 각하사유가 있습니다. 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를 가지고 등기관이 이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등기관의 어떠한 심사의 권한은 형식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29조의 1호부터 11호까지 11개의 각하사유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11개에 대해서만 등기관이 심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는데 그중에 1호가 바로 뭐냐면 관할 위반입니다. 1호가 바로 무엇이다? 관할 위반이에요. 등기는 어디 가서 할까요? 등기할 목적인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또 관할을 위반을 하고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등기법 제29조 1호에 의해서 각하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관할은 위반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이 돼요. 그게 바로 2호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되면 등기관은 2호에 의해서 각하를 하게 돼요. 3호는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한다든지 11호까지 옵니다. 이거를 뚝 자릅니다. 이렇게. 1호와 2호하고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를 딱 자릅니다. 즉 등기관은 1호부터 11호까지에 해당이 되면 등기를 이렇게 각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각하를 하지 않고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를 실행을 한 겁니다.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1, 2호와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로 나눕니다. 자, 1호와 2호를 위반했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하지 않고 이걸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럼 당연 무효인 등기입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에 말소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3호 이하는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도 할 수 없고 이의를 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음 중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은 1호하고 2호에 대해서만 1호와 2호를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실행을 했다? 그럼 뭐를 할 수 있어요? 이의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 2호가 무엇이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를 삼을 수 없는 것은 하면 3호부터 11호에 해당하는 걸 어느 하나 찾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럼 뭐 찾으면 돼요? 1호와 2호 중에 하나 찾으시면 되겠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한 다음 중 등기관이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1호, 2호 중에 하나 찾으면 돼요. 다음 중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3호부터 11호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형식적 유효권
법정 절차를 따르라 이겁니다. 두 번째, 중복 등기가 아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잖아요. 그죠?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등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등기부가 눈에 보이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개의 등기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중복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부동산 1 등기 기록이어야 되는데 1부동산 2 등기 기록이 되면 어떤 A라고 하는 어떠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지금 두 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등기부가 있고 여기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중복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그럼 두 개로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면 판례에 의한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거하고 부동산 등기 규칙에 따른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판례와 부동산 등기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중복 등기를 정리할 것이냐 한번 보면은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이 부분이죠. 부동산 등기 규칙상에서 중복 등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규칙에서는요. 토지 건물 중에서 토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 등기 규칙에서는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면 이게 정답이었죠? 그때 시험 나왔을 때. 자, 판례는 중복 등기를 정리할 때 보존 등기 명의인,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복 등기를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러나 부동산 등기 규칙은 최종 소유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복 등기를 정리를 하게 되고요. 판례와 등기 규칙 모두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 규칙은 이해관계인도 중복 등기를 정리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판례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A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4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B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얘가 먼저 이루어진 선 등기 기록이고 얘가 후 등기 기록이에요. 그러면 판례는 이제 보존 등기 명의인으로 따지는 거고요. 자, 이쪽 볼게요. 자, 최종 소유자 A고 여기도 최종 소유자가 A면 지금 동일인이죠. 최종 소유자 A, 최종 소유자 A. 근데 얘가 선등기고 얘가 후등기예요. 그럼 부동산 등기 규칙은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후등기를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정리해버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해관계인도 중복 등기를 정리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에 갑구에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선등기 기록에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그런데 후등기 기록에는 누가 존재해 지금?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얘를 정리해버립니다. 얘를 그냥 훅 걷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도 중복 등기를 정리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판례는요.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무엇하고 말소하고 폐쇄를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에 소유권 보존 A가 있고요. 또 여기에 1번에
소유권 보존 A가 있으면 판례는 보존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동일인이죠. 그럼 얘가 만약에 선등기고 얘가 무엇이다? 후등기면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2번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 순위번호 2번 해가지고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무엇하고 말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 폐쇄시킵니다. 무효인 보존 등기를 무엇하고 말소를 하고 폐쇄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 규칙은 제가 좀 전에 봐요. 제가 이거 폐쇄할 때 말소 등기하고 폐쇄했나 그냥 걷어냈나요? 그냥 걷어냈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규칙에 있어서는 그냥 말소 등기 없이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말소 등기 없이 무엇을 한다? 말소 등기 없이 그냥 정리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소유자가 A고 여기는 최종 소유자가 B예요.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떠한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동산 등기 규칙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중복 등기를 정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도 중복 등기의 어떤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얘가 B가 최종 소유자 B죠. 4번에서 소유권 이전 B란 말. 얘가 가서 이거 중복 등기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떠한 중복 등기 정리라는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중복 등기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의 중복 등기를 정리할 때는 실체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출이 됐었죠. 전체적으로 어떠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난이도 조절하지 않습니다. 난이도 조절은 어디에서 해요? 등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 중복 등기의 어떠한 정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결국은 난이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자, 요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그냥 교재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유효요건에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은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부동산이 존재해야 될 것이고요.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니어야 될 것이며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등기하고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요. 등기와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15회 때 정도 나왔던 문제죠. 자, 이때 토지의 경우에는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일치를 해야 돼요. 이때 이제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재, 지번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와 지번이 불일치하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불일치하다 이거죠. 그래도 사회 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이 되면 건물의 경우에는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 등기와 물권행위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질적 불일치 무효입니다. 질적 불일치 무효예요. 자, 질적으로 불일치하는 것은 세 가지거든요. 권리의 주체가 불일치하는 경우, 두 번째 권리의 객체가 불일치한 경우, 세 번째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한 경우는 전부 다 무효입니다. 주체의 불일치는 A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B 명의로 등기가 된 거죠. 객체의 불일치는 이쪽 토지에 등기가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쪽 토지에 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종류의 불일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가 임차권으로 돼버린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주체의 불일치, 객체의 불일치, 종류의 불일치, 질적 불일치라고 하죠. 무효. 그런데
양적으로 불일치했을 때는 따져봐야 돼요. 등기된 양하고 물권행위 양을 따져봤을 때 등기된 양이 많더라. 예를 들어서 저당권의 경우에 채권액이 10억인데 등기가 11억으로 됐어요. 그러면 등기된 양이 더 많은 거죠. 그럴 때는 물권행위 한도, 즉 10억 한도 내에서 유효합니다. 근데 물권행위 양은 10억인데 등기가 5억이 됐어요. 그러면 등기된 양이 적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전부 무효가 됩니다. 원칙은. 근데 당사자가 5억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5억에서 유효합니다. 즉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등기된 양의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왔던 것이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 부분하고 질적 불일치예요. 즉 주체의 불일치, 객체의 불일치, 종류의 불일치는 경정할 수 있다 없다? 이 경우에는 경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칙의 완화. 원칙의 완화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중간생략등기예요. 자, 중간생략등기는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가 되겠죠. A에서 B로, B에서 다시 C로 이렇게 됐을 때는 등기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A에서 B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A에서 바로 이렇게 C 앞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것을 중간에 등기를 생략했다고 해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를 유효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A, B, C가 당사자 간이 어떠한 중간에 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C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A한테 등기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C가 A를 상대로 해서 등기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C가 A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 넘겨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C는 A를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등기 자체가 A에서 B로 넘어오고 B에서 C로 넘어와야 되니까 둘이 가서 A하고 B하고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C는 이렇게 누구를 대위해서 B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C는 누구를 B를 대위해서 B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중간생략등기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만약에 중간생략등기가 나왔어요. 그럼 다른 거 읽지 마시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효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뭘까요?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즉 매매인데 증여로 했다. 증여인데 매매로 했어요. 유효다 이렇게 봅니다. 유효. 그 다음 네 번째, 무효등기의 유용. 자, 무효등기의 유용은 무효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용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무효등기의 유용은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돼요. 그러면 사실의 등기. 자, 사실의 등기는 등기 기록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표제부에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표시의 등기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표시의 등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효등기의 유용은 갑구하고 을구에서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의 등기는 유용이 안 돼요. 표제부는 유용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이거예요.
대표적인 판례가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그래서 표제부는 유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동일성을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즉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만약에 멸실이 되면 당연히 어떤 등기를 해야 되냐면 당연히 멸실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크기로 건물을 무엇을 했다? 건물을 신축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표제부를 신축된 건물의 표제부로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유는 동일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은 핵심은 뭐다?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되고요. 이해관계는 없어야 되고 표제부는 유용할 수 없다라는 거. 대표적인 판례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등기의 어떤 효력과 그 다음에 유효 요건, 원칙의 완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장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요. 민법의 물권법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민법의 물권법을 잘 정리했다면 이쪽 부분도 그냥 쭉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민법에서 자세히 정리가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 자세히 정리가 안 되면 등기법에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정리를 하시면 등기법에서 시험에 나왔을 때 무난하게 마칠 수 있다라고 봐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장 등기의 기간 및 설비 이렇게 했는데 등기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를 얘기하는 거죠. 등기의 기간은 등기소가 되는 것이고 이 등기소는 인적 설비인 등기관하고 물적 설비인 등기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등기소의 경우에는 짤막하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할 등기소라든지 지정권자 누구, 위임권자 누구, 그 다음에 변경, 관할의 변경, 그다음에 등기사무, 정지까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제2장의 등기의 기간 및 설비는 등기부 쪽에서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쪽에서 보통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고 이 등기의 기간 및 설비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등기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등기는 아무데나 가서 하는 건 아니죠. 그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한다?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하게 됩니다. 강서구 화곡동이 있고요. 양천구 신월동이 있으면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 군, 구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마다 하나씩 존재를 해요. 그러면 강서구에 강서등기소가 있고요. 양천구에 양천등기소가 존재하는데 이 부동산,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 같으면 등기 가서 어디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등기할 목적인 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서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엉뚱한 양천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을 한 겁니다. 관할을 위반하고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등기관은 제29조 몇 호에 의해서 1호에 의해서 즉 관할을 위반했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관할등기소의 개념이에요. 근데 만약에 29조 1호에 의해서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하지 않고 실행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 무효이고 직권말소고 이의를 삼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등기는 관할등기소에서 하는데 예외적으로 관할을 지정받을 수도 있고 관할을 위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과 위임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등기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관할등기소에서 하는데 예외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지정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관할의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 관할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 상급법원장이 관할을 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서구하고 양천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토지는 관할의 지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에 걸쳐서 건물이 딱 져졌어요. A가 건물을 신축을 한 겁니다. 그럼 A는 이제 고민이 빠지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강서 등기소에 가서 할 것이냐, 양천 등기소에 가서 할 것이냐 고민에 빠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할을 무엇해달라고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관할의 지정권자 누가 된다? 상급법원장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방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고등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그냥 잘라놓고 대법원장이다 그럼 틀립니다. 고등법원장이다 그럼 틀립니다. 동일 지방법원 관내일 때는 이제 지방법원장이 하는 거고요. 지방법원을 달리하게 되면 그 상급법원장이 고등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장이 하고 고등법원을 달리하면 그 상급법원장이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하게 됩니다. 상급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강서등기소에 가서 강서등기소에 가서 하라고 관할을 딱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 A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강서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거죠. 이때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되면 강서등기소에서는 양천등기소에다가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또다시 이쪽 가서 등기를 해버리면 중복등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핵심은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가 된다? 상급법원장, 이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관할의 변경 한번 볼게요. 관할의 변경은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무엇이 되는 것? 변경되는 것을 관할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1990년도 정도에는요, 강서구, 화곡동, 신월동이 전부 다 강서구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강서구와 양천구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강서등기소가 만들어지고 양천등기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관할의 변경의 개념인데, 만약에 관할이 변경이 되면은요, 종전 관할 등기소에서는 다른 등기소, 양천등기소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등기 기록에 어떠한 처리 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취하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신탁원부, 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 어찌됐든 처리 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넘겨받았죠? 그러면 이때 다른 등기소에서는 표제부에다가 관할이 변경된다는 뜻을 기록을 하게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관할의 변경에서는 종전의 등기소에서는 이제 관할이 변경이 되면 다른 등기소에다가 권한을 넘겨준다. 넘겨받았죠? 넘겨받은 등기소에서는 뭐를 한다? 등기 기록에다가 등기록 중에 표제부에다가 관할의 변경이 있다는 뜻을 기록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할의 위임. 자, 관할의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라고 그랬죠? 그 관할의 위임은 누가 하느냐? 대법원장이.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구? 대법원장이더라 이겁니다. 자, 강서구 화곡동이 있고 양천구 신월동이 있어요. 여기에 강서등기소가 하나 있고 여기에 양천등기소가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부동산은 이쪽 강서등기소로 가려면 큰 하천도 지나고 산도 넘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상당히 불편하죠. 그럼 대법원장이 야, 너 불편하니까 이쪽 가서 바로 옆에 등기소가 하나 있잖아요. 이쪽 양천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할 수 있게끔 어떠한 개개의 어떠한 등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너 저쪽 가서 해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딱 띄워가지고 이쪽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려면 옆에 가서 양천등기소에 가서 하라고 관할을 위임시켜주는 겁니다. 결국은 핵심은 뭐다?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구?
대법원장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사전 등의 어떤 곤란함이 발생을 했을 때 대법원장은 양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할 수 있게끔 관할을 위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쪽 가서 등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관할의 지정 누구? 상급법원장. 관할의 위임 누구? 대법원장.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다른 내용들은 뭐 자주 나오지 않는 지문이니까. 자,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등기사무 정지입니다. 언제 정지할 원래 등기사무는 정지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정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핵심은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그 정지권자가 누가 될 것이냐?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등기사무를 정지를 시켜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등기사무를 정지하는데 요 사이에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법 제29조 2호예요.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이 돼서 각하를 해버려요. 근데 실행을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겠죠? 각하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실행을 했다. 2호란 말.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당연 무효이고 직권말소고 이의를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등기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딱 시험에 나옵니다. 관할 등기소의 개념, 관할의 지정권자, 상급법원장, 위임권자, 대법원장, 등기사무 정지권자, 대법원장, 핵심적인 키워드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등기관. 가장 시험에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등기관이에요. 자, 등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누굴까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죠. 등기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5급, 4급이죠. 법원 서기관, 5급 등기사무관, 6급 등기주사, 7급 등기주사보. 이 넷 중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 등기관이 됩니다. 자, 등기관 지정권자 누구? 지방법원장. 이게 이제 만약에 대법원장? 그럼 틀린 거죠. 근데 등기소의 어떠한 등기소장이라든지 과장은 별도의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등기관을 지정하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누가 지정하냐면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한 자가 등기관이 됩니다. 자, 등기관의 어떠한 재정보증에 대해서는요, 법원행정처장이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무엇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재정보증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법원행정처장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등기사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접수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사무를 처리를 하고요. 이때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알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제가 첫 시간에 설명해 드렸었죠.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거 언제 나왔냐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라 하면 이거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이거죠.
알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처리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재적 사유죠. 공정성 때문에 업무 처리에 제한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본인이 등기를 신청한다라든지, 배우자가 등기를 신청한다라든지,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를 무엇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이들이 등기 신청인이 되면 그 등기관은 업무 처리에 제한을 받습니다. 즉 업무 처리에 제한을 받는다는 소리는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원칙은. 근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성년자 몇 명? 2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참여 조서를 작성하고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되면 등기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뭐 친족 이들은 이 성년자에서 친족은 당연히 제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만약에 이와 같이 업무 처리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인이 등기를 하게 되면 유효일까 무효일까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업무 처리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공정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공정하게 등기사무를 처리하면 문제될 게 없겠죠. 이때 참여조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것도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업무 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뭐 본인이다, 배우자다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 목적, 신청 정보의 접수 연회를 접수번호, 참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참여인이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부동산의 표시, 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제 2장에 대해서는 등기관에 대해서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낼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보면 등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누가 등기관이냐, 등기사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업무 처리의 제한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지문에 이렇게 포함돼서 나올 확률은 있겠죠. 그러나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 기본서라든지 요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 법에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자, 제2장 등기의 기간 및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자, 등기소는 인적 설비인 등기관하고 물적 설비인 등기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면 전반적으로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약 강의에서 이 등기부 쪽에서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3, 4월 달에 했던 내용이라든지 뭐 1월 달에 했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등기부에서는 등기부의 종류와 등기부가 어떻게 편성이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존과 관리 어떻게 할 것이며 장부의 공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4개 정도만 딱 체크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등기법상에서의 어떤 등기부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등기부와 특별법상의 등기부로 나눠집니다. 근데 특별법상의 어떤 임목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재단의 경우는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이건 쑥 그냥 넘겨가서 보면 되겠고요. 일반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건물은 한 개에 무엇을 둔다?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겁니다.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겁니다. 요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더라 이겁니다. 원칙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즉 그 예외가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 즉 이렇게 이런 건물이죠. 이용상 구조상 무엇을 갖췄다?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게 바로 뭘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을, 자, 이건 한 동 건물 무엇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압축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등기 기록에는 몇 개가 있나요? 3개가 있죠? 표제부와 갑구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울구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자, 표제부에는 뭐를 기록할까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할 거고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것이며 울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마다 고유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한 동 건물마다 하나씩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 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라는 것. 자,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부동산 등기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문 꼭 익숙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틀리게 나올 때는 요거를 좀 틀리게 나오겠죠?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데 한 동 건물에만 부여한다? 그럼 틀린 거죠. 자, 등기부는 좀 전에 제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즉,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는 거죠. 원칙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는 필지, 건물은 한 개, 그죠? 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둔다라는 거죠. 앞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울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거 모르면 등기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토지 등기 기록에는 건물하고 토지 모두 똑같아요. 표시번호와 접수란과 소재 지번까지는 똑같죠. 똑같더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토지에는 지목을 기록하지만 건물에는 뭐를 기록하지 않는다? 지목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건물 번호가 있을 때는 건물 번호가 쓰고요. 면적을 씁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면적을 안 쓰냐? 아니에요. 건물의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의 내역이라 하면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얘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은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토지만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뭐가 붙는다? 토지의 경우는 여기에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에는 뭐로 기록하지 않는다?
여기서 접수 연, 월, 일만 들어가죠. 접수번호 들어가지 않아요. 표제부에는 접수번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가 들어가고 여기 토지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원인 및 기타적인 내용이 들어가죠. 자, 건물은요. 여기 대신에 지목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건물의 내역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건물의 내역이라든지 번호가 들어가요. 구조와 종류와 면적, 기타적인 내용이 들어가더라. 이게 표지부고요. 갑구에는 이제 여기는 표시번호지만 갑구하고 울구에는 순위번호죠. 등기 목적, 접수란,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순위번호란,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해서 쭉 나눠지는 거죠. 자, 지난번에 시험에 출제됐었던 게 뭐냐? 우리가 2006년도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이때 거래가액은 어디에다 기록한다?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 여기다 기록한다고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여기도 등기부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표지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표시번호고 여기서는 순위번호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순위번호 언제 써먹나요?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 다른 구일 때는 접수번호. 효력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표로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집에 만약에 등기가 있으면 표지부하고 갑구하고 울구가 있다면 한 번씩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보고 그 칸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써보라 이겁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단순히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잊혀지기 좀 쉽습니다. 가급적이면 손으로 써가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또 손이 기억하거든요. 자, 이렇게 일반 토지와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동산 1 등기 기록에 대한 내용인데 예외의 경우에는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의 전부에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얘기했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한 동 건물의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했어요.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 한 동 건물의 표제부, 전체 한 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 동 건물의 표제부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각각의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한 동 건물 표제부는 위아래로 나눠지죠. 그죠? 위에는 무엇을 쓸까요? 한 동 건물의 표시를 쓰고요. 아랫부분은 무엇을 쓴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전유 부분에도 표지부가 두 개로 나눠지죠. 상단 부분에는 무엇을 쓰고 전유 부분의 표시를 쓰고 아랫부분은 무엇을 쓴다? 대지권의 표시를 쓰게 됩니다. 자, 요게 두 개가 서로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건물의 표시라고 써 있죠. 그럼 우리 좀 전에 앞에서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를 그대로 가져와요. 표제부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여기다 플러스 건물의 명칭만 하나 더 더하면 되고요. 전유 부분의 표시는 한 동 건물의 표시 그대로 내려옵니다. 한 동 건물의 표시를 그대로 내려오는데 뭐를 빼고 넘어와요? 소재와 지번은 빼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 왜 전유 부분의 표제부의 전유 부분의 표시에는 왜 소재와 지번을 제외하고 내려와야 되느냐? 한동검을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같이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항상 묶여서 다니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볼까요? 좀 전에 보시면 건물의 표제부만 아까 생각해 보세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번호, 내역 똑같죠. 근데 명칭만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동아아파트. 여기서 살진 않지만 동아아파트. 왜 동아아파트를 좋아하는지는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상단부에 보시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오죠. 근데 뭐 빼고 넘어와요? 소재 지번 지금 빠지고 넘어오잖아요. 그쵸? 소재 지번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자, 여기서 내역에서 조심할 것. 내역에서 조심할 것은 전유 부분의 경우는 내역이라 하면 구조와 종류와 면적인데요. 종류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층 아파트다, 15층 아파트다 그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지권이 있을 경우에는 한동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있었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는 이제 표시번호, 토지 표시 생각하면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하고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요약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그냥 표로서만 정리해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그려보면서 어느 위치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익히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기록의 폐쇄를 봅니다. 등기기록의 폐쇄. 등기기록의 폐쇄에서는 요즘에 자주 등장을 하죠.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하냐면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이 등기기록이 폐쇄가 되는지 그 폐쇄 사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 등기기록의 폐쇄는요. 사유는 내용에 따른 분류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이제 변경등기가 있는데 변경등기에는 표제부를 변경하는 것과 갑구와 울구를 변경하는 것이 있는데 표제부 부동산 표시의 변경에는 토지의 면적의 증감이 있고요. 분필과 합필과 합병이 있고요. 이때 분필일 때는 분필이라고 하는 것은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거니까 개설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한 필지가 이렇게 2필지로 나누어지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기 때문에 여기에 등기 기록이 있으면 얘도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필했을 때는 뭐가 발생을 해요? 개설이 발생하죠. 근데 합필할 때는 뭐가 발생한다? 폐쇄 사유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합필이라고 하는 것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니까 여기에 등기 기록 A가 있었고 여기에 등기 기록 B가 있으면 A로 합쳐지면 A 등기 기록에는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등기 기록 폐쇄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거죠. 합병. 토지를 합병했을 때는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토지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 A 등기 기록, B 등기 기록이 있으면 얘를 합치면 얘를 분할해서 합치는 거예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면적이 줄어들었죠.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때는 무슨 등기? 이때는 변경 등기. 여기는 면적이 늘어났네요.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B 등기 기록도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합병했을 때는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건물의 면적의 증감은 건물은 토지와 달리 분할하고 합병하고 분할합병한다라고 해요. 분할할 때는 똑같이,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건물을 분할할 때는 개설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건물을 합병할 때는 폐쇄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분합일 때는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건물의 분합은 이거예요. 갑건물이 있고 갑의 건물이 있고 여기에 을의 부속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을의 부속 건물을 분할을 해가지고 갑건물의 부속 건물로 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는 부속 건물이 뛰어나갔으니까 변경. 얘는 부속 건물이 하나 생겼으니까 변경 늦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릴 때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토지는 합필했을 때 폐쇄 사유가 발생하고 건물은 합병했을 때 폐쇄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갑고하고 을고에 있어서는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변경할 때는 개설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하는데 왜 폐쇄 사유가 발생하지?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폐쇄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내용에 따른 분류의 변경 등기에 2개가 나왔고요. 경정에서는 폐쇄 사유 없어요. 말소 회복 등기도 폐쇄 사유 없습니다. 말소 등기도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왜? 전세권 말소한다. 폐쇄 사유는 아니죠.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폐쇄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보존 등기가 말소됐으니까. 단 한 동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는 폐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경우에요. 자, 이렇게 등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101호다. 102호라고 할까요? 102호에 대한 갑구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말소가 되면 갑구하고 을구만 그냥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폐쇄하면 된다 안 된다? 전체를 다 폐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동 이렇게 한동. 자, 멸실 등기 한번 볼게요. 자, 멸실 등기의 경우에는 당연히 폐쇄 사유가 발생하겠죠. 토지가 멸실되거나 건물이 멸실되면 당연히 폐쇄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죠. 왜?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토지가 전체적으로 없어져 버리면. 단 멸실한 건물이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는 폐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 부분만 멸실이 됐어요. 그 여기에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고만 띄어내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폐쇄해서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 멸실이 등기 기록에 어떠한 폐쇄 사유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부할 때 양을 또 줄일 수 있어요. 왜? 뒤에 또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면 폐쇄 사유 공부 안 합니다. 왜? 어찌됐든 뒤에서 다시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등기법은 많은 분들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아주 난해하고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범위를 확장해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3회 때까지 나왔던 그 범위 내에서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더 공부하고 싶어 법무사 공부하시면 돼요. 등기법은 우리가 시험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시고 12개를 다 마칠 것보다는 한 10개 정도 최선에 10개 정도 뭐 적게는 8, 9개 왜? 지적해서 12개 다 맞을 거니까. 그럼 무난하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몇 가지 기타를 보게 되면 우리 전 시간에 중복등기 했었죠. 중복등기 정리할 때 뭐가 발생을 해요? 폐쇄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등기 기록이 종이로 되었을 때는 매수가 너무 많아. 매수가 너무 많으면 여기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 새로운 등기 기록에다 옮겨 적습니다.
그럼 종전의 등기 기록은 뭐가 될까요? 폐쇄가 된다 이겁니다. 자, 폐쇄 등기 기록도 등기부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언제라도 증명서라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시험에 나왔죠.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와 열람은 등기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부의 보존 연한을 볼게요. 자, 장부의 보존 연한은 1년짜리가 있고요.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영구보존 장부가 있는데 보통 등기부로 취급되는 거, 넓은 의미의 등기부로 취급되는 거 영구보존 장부예요. 영구보존, 등기부, 폐쇄 등기 기록, 도면, 신탁 원부, 매매 목록, 공동 담보 목록 이런 거 전부 다 몇 년 보존이다? 영구보존 장부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외우기는. 1년 보존 장부는 등기법 시간에 자주 나오지 않는 것들,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들은 다 1년이에요. 각종 통지부, 열람 신청 서류 편철장, 재증명 신청 서류 편철장 이런 것들. 자, 이제 5년과 10년을 제가 구분해서 알려드립니다. 5년짜리와 10년짜리를 지금부터 제가 분류해 드릴게요. 자, 큰 순서에 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고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고 기록을 하고 각하를 하고 이의를 삼을 수 있는데 접수해서 딱 자릅니다. 이쪽은 5년, 위에는 몇 년? 5년. 밑에는 몇 년? 밑에는 10년이에요.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서면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를 편찬합니다. 몇 년? 5년. 그리고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어떠한 명령이라든지 예외적 어떠한 경우에 반출할 수가 있어요. 돌아옵니다.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송부부 몇 년? 5년. 반환된 날로부터 5년이에요. 그리고 전산 처리되어 있는 거.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치하 정보 전부 다 몇 년? 5년. 결국은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청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럼 5년입니다. 근데 접수에도 쭉 잘랐어요, 지금. 접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신청서 접수장이라는 것이 있고 기타 문서 접수장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머리에 신청서 들어가면 5년.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많이 외웠어요. 오신 이렇게 많이 외웠어요. 오신. 5자 들어 5년 신청서는 몇 년? 5년이다. 근데 접수장에는 이 아래쪽에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래쪽에 10년이라고 그랬죠? 신청서 접수장은 5년인데 아래쪽은 10년이란 말이에요. 기타 문서 접수장은 10년입니다. 그리고 각하를 결정할 때는 결정서 원본을 편철합니다. 결정 원본 편철장 몇 년? 10년. 이의 신청을 할 때도 서면으로 하거든요. 이의 신청 편철장 몇 년? 10년이에요. 그리고 사용자 등록을 할 때 사용자 등록 신청서 편철장 몇 년? 10년. 요것만 하나 더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신청서가 지금 가운데 있어, 앞에 있어, 뒤에 있어요. 중간에 있죠? 앞에 있는 것만 뭐다? 앞에 있는 것만 5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 접수, 심사, 기록, 각하,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접수해서 반을 딱 잘라가지고 그 위쪽은 몇 년? 5년. 아래쪽은 몇 년? 10년.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추가하시면 10년에다가. 그러면 외우기 쉬워요. 그리고 잘 들어보지 않았던 거 몇 년? 1년. 넓은 의미의 등기부로 취급되는 거 몇 년? 영구. 그죠? 자, 장부의 폐기를 보게 되면은요. 장부 또는 서류 같은 경우. 장부 또는 서류, 그 종이로 된 거고요. 얘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하게 되면 신청정보, 첨부정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고 여기서는 법원 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서 시기는 다음해 3월 말까지. 똑같이 다음해 3월 말까지. 방법은 얘는 그냥 폐기해. 찢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관리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삭제하면 돼요. 얘는 삭제. 다음에 몇 월 말? 3월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쪽에서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일단 보존연한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는 거고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관리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법원 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서 다음에 3월 말까지 요 놈은 폐기, 요 놈은 기록을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장부의 관리. 이쪽이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자, 장부의 관리는 두 개로 봅니다. 등기부하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봤을 때 등기부는 중앙관리소에다가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다가? 중앙관리소에다가. 이동이 될까요? 등기부 이동 가능하죠. 언제?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외한 등기부는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못 나갑니다. 근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이라든지 촉탁이 있을 때 이동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도 이동이 가능해요. 등기부는 절대 이동이 안 됩니다. 33회 때 나왔던 것이 이와 같은 경우에 등기부도 이동할 수 있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X가 됩니다. X.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자체가 우리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등기부 자체가 손상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쳐서 복구를 해야 돼요.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등기부 부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로 복제해 놓은 거예요. 누가 복제할까요? 등기관이 하겠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합니다. 복제를 해놓는 거죠. 보관은 어디에다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 장소에다가 하게 되고요. 관리는 등기부랑 똑같기 때문에 등기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왜 필요해요? 등기부 부본 자료는 왜 필요하다? 등기부와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복구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손상과 복구, 기본서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요약집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손상과 복구. 등기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다. 그럼 필요한 처분을 내립니다. 누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손상됐을 때는 복구하는 거고요. 손상의 염려가 있을 때는 손상 방지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내립니다. 결국은 핵심은 누구다? 여기 대법원장입니다. 등기부가 손상되거나 손상의 염려가 있을 때는 복구라든지 손상 방지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데 누가? 대법원장이. 자, 등기부 부속 서류도 마찬가지고요. 손상이라든지 손상의 염려가 있을 때 대법원장이 필요한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대법원장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등기부가 손상됐다. 그럼 복구해야죠. 등기부가 손상됐다. 복구합니다. 누가? 그러니까 등기부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됐을 때 누가 복구하냐면요. 이 사람이 합니다. 전산운영 책임관이 상황 조사 후에 처리 방안을 보고하는데 누구한테?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를 해. 암기하는 거 전부 다. 아시겠어요? 등기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됐을 때 전산운영 책임관은 상황 조사 후 처리 방안을 보고합니다. 누구한테?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요. 그 복구는 누가 할 것이냐? 좀 전에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전산운영 책임관이 한다 그랬어요. 어떤 거 가지고? 좀 전에 했던 거. 등기부 부본 자료를 통해서. 자, 손상됐을 때 보고하는 것처럼 복구를 한 후에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누가? 전산운영 책임관이.
누구에게?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복구 누가 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한다. X예요. 대법원장이 한다. X예요. 누가? 전산 운영 책임관이 등기부 부본 자료를 통해서 등기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됐을 때 복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명서 및 열람. 자, 등기사항 증명서 및 열람에 보면 등기 기록이 있고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이렇게 관련된 두 개 보게 되면은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증명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어느 등기소 가서 해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해도 됩니다. 다 전산 처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증명서 발급이 안 돼요. 증명서 발급은 안 됩니다. 뭐만 가능해요? 열람만 가능합니다. 열람만 가능한데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대리인이 등기 기록에 대한 증명서라든지 열람할 때는 권한이 필요 있다 없다? 권한이 필요 없습니다. 왜? 얘 누구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 권한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에서의 중요한 거 몇 가지 보게 되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어떤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종류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전부가 2가지가 있고요. 일부가 3개가 있습니다. 전부에는 말소사항 포함이 있고 현재 유효사항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일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특정인 지분하고요. 현재 소유 현황과 지분 취득 이력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명서 발급할 때는 첫 번째 뭐다? 종류를 명시해라. 두 번째 사실과 다름이 없다라는 내용을 증명문에 기록합니다. 등기 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사실과 다름이 없음 이런 내용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발급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 책임관의 증명을 적은 후 전자 이미지 관인을 기록하더라.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 장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장이 있을 때는 여러 장으로 이루어졌을 때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요. 만약 갑구하고 을구에 기록이 없을 때는 그 증명문에 왜 없는지를 뜻을 기록하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해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즉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 이거 자체만 발급이 안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이것도 함께 주세요라고 표시를 해야만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거. 자,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한동건물 표제부와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해당하는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보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와 같이 이용상, 고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때 여기 101호에 대한 내가 101호에 대한 증명서라든지 열람을 할 때는요. 일단 한동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표제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01호에 해당하는 101호에 대한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 요것만 묶어서 무엇이라고 한다? 1. 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1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 건물 표제부와 각각의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01호에 대한 것만 필요한데 102호, 201호 이런 것까지 다 출력해 버리면 국가적으로 낭비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요즘에 뭐 5층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49층, 100층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다 출력하려면은 하루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101호에 대한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일단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해당하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1 등기기로 본다라는 거죠. 여기에 각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리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 접수돼서 처리 중에 있을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요?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증명서에 표시하면 발급이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자, 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해당이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각각이라는 말 들어가면 틀리다라는 거. 자, 열람의 방법.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요. 등기 기록에 기록된 등기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서 보시고 신청서의 어떤 부속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근데 전자문서로 작성이 되면 똑같아요. 이거랑.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겁니다. 자, 공시의 제한. 공시의 제한은 그냥 주민번호 이렇게 지워서 본다라는 거죠. 자,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 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자, 법원행정처장은 등기 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무인 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누가? 법원행정처장이. 만약에 뭐라고 나오면 틀릴까요? 대법원장 그럼 틀리고요. 무인 발급기는 키오스크에 의해서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계잖아요. 음식점에 가도 우리가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하는 것처럼 증명서 발급도 무인 발급기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무인 발급기의 설치 장소는 꼭 등기소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어떠한 일반 공공기관이라든지 지하철 역사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인 발급기의 설치 장소도 누가 정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2장 등기의 기간 및 설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를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도입할 때 도입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소와 등기관보다는 등기부와 관련된 내용에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꾸준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기출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등기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3장이에요. 제3장 등기절차 총론인데 3장과 4장과 5장 등기법의 꽃입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3장, 4장, 5장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소리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